상하이라는 곳이 뭔가 1920년대, 30년대 조선인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체험과 어떤 서구식 근대화 그리고 자본주의 그것의 어떤 병폐. 네, 또 노동계급의 착취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일제 치하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방향을 다양하게 이제 분기점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비슷한 맥락에서 또 굉장히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소설가 중에 한 명이 좀 흥미로운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소설가 김훈, 칼의 노래 그리고 최근에는 하얼빈으로 알려진 소설가 남한산성. 김훈 씨의 아버지가 사실은 김광주라는 소설가로 1920년대 그 상하이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임시정부 그 백번 김구 선생의 수행원으로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임시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김훈 씨가 어떤 그 집안 내력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김훈 씨의 딸이 또 영화계의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창작이나 문학적 감성, 사회 현실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이 그러고 보면 유전인가요? 유전도 있고 사실은 김광주라는 분이 해방 이후에는 남한에서 거의 우리나라의 잊혀지다시피 한. 무협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 무협지예요? 네, 그래서 대만, 중국에서의 유명했던 삼국지, 수호지, 정엽지 막 이런 어마어마한 무협지들을 처음으로 번역해서 신문에 연재하면서 무협지로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돈은 많이 버셨잖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그런데 좀 많이 탕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을 때 그 김훈 씨가 이제 장례 비용을 할부로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훈 씨는 약간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약간 애증의 그런 관계가 있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소개를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그러나 아버님의 초기작들을 봤다면 당연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그 남한의 그 맥락에서는 좀 보편적으로 대중화되기 어려운.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김광주라는 그 소설가가 일종의 아나키즘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만약에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어려운 주제들을 다뤘다고 한다면 한국적인 거 말고 그냥 그러니까 문학적인 관점, 한국적인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김광주가 다루고 김광주의 초기작이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들은 평가해줄 만한 게 아닌가요? 저는 높이 평가할 만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발로인, 또 난징루의 창공 뭐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 이런 소설들을 보면은 뭐 주요 석과는 약간 다르게 상하이에 거류하거나 활동하고 있었던 한인 사회, 한국인들이 조선인들, 그 당시 조선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층의 조선인들이 존재했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단순한 우리는 상이하면 임시정부, 독립운동, 항일투쟁 이런 걸로만 이제 상징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해 임시정부는 프랑스 쪽에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일본 비공식 쪽에 거기가 이제 홍커우 지역인데 거기에 상당히 또 이제 일본식 유흥시설, 예를 들면 댄스홀이라든지 뭐 재즈바라든지 뭐 기타 등등 어떻게 보면은 상해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프랑스나 영국에 있는 재즈바를 가긴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쪽에 비공식 쪽에 있는 재즈바나 댄스홀 이런 데는 가면은 뭐 일본인들도 있을 거고 조선인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동양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좀 친숙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동양인들이 가기에 조금 더 훨씬 더 쉬운 거기에 가서 약간 그런 업소들이 없겠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광주 씨가 가끔 이제 홍커우를 왔다 갔다 하면 백범 김구 선생이 그 김광주 씨에게 너 요즘 왜 이렇게 홍커우 들락날락하냐? 약간 꾸지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놀러 다니냐 이런 거겠죠. 거기에 플러스 친일의 어떤 가능성. 그렇지. 일본인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하면서 친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프랑스 조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의 어떤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홍커우는 친일과 좀 유흥, 그 향락 이런 공간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다리만 건너면 그 김광주 씨의 소설 보면 이 한인들이 굉장히 뭐 독립투사뿐만 아니라 문학 청년, 뭐 예술 지망가 어떻게 보면은 뭐 조선에서 좀 지주 계급의 자녀 계층들이 좀 뭐 유한 계급이죠. 그렇죠. 부모들이 돈을 룸펜. 내주면 상해에 와가지고 뭐 소설도 써보고 영화도 만들어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고 또 동시에 아편 밀매업자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춘업 혹은 매춘부 이런 거를 했던 조선인들 사실은 아편 밀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적인 기록들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중국 만주뿐만 아니라 뭐 천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맞춤 밀매업을 아편 밀매업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본 그 정부의 비호를 받았던 뭐 이런 맥락도 역사적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계층의 조선인들을 이 소설 안에 담아내고 있는 가감 거예요. 없이. 네, 현실적으로. 그런데 해방 후 남한 사회에서 이런 소설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해방 후에는 우리가 항일 투쟁의 어떤 역사를 정전으로 강화하고 그렇죠? 뭐 근데 일본 치하에서의 식민지 시기에 상하이에서 뭐 좀 애매모호하게 존재했었던 독립운동은 임시정부가 있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애써 거기에 인벌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삶을 그냥 살았던 사람들, 상하이 라이프스타일에 빠져들었던 있었던 사람들. 한인 사회의 다양한 군상들을 묘사한 김광주라는 거야,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묘사를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소설들을 남한 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이제 무협지로 반공주의와 항일 투쟁 뭐 이런 이데올로기가 팽배했던 시기에 정착하기에는 좀 어려웠겠죠. 네. 아니 근데 다른 주제로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근데 그냥 그게 무협지로 어떤 지식인의 마지막 자존심 뭐 이런 거. 자존심과 혼돈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한 사회에 내가 어떻게 정착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은혜의 소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한국 주류 사회에서 애국주의적으로 그리고 민족주의적으로 또 뭐 하얼빈 같은 경우에는 반일 어떤 정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설들로 이렇게 좀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만의 추측도 합니다. 네. 아니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가감없이 그려내려고 노력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네. 그러면 그거는 그런 면은 어떻게 보면 소설가로서 글을 썼던 사람으로서 인정해 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저는 이런 소설들을 우리 그 현대 사회에서 현대 한국에서 재발견하고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을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선 뭐 무협지 작가로만 무협지도 평가할 게 아니고 했지만 이런 초기작들이나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샤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평가해 주는 게 한 작가의 온전한 어떤 작품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소설들을 우리가 더 수용하고 높이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어떤 역사 인식, 한국의 문화적 그 수준 이런 것도 조금 더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높아지고 우리가 역사적 과거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뭐 아편 밀매업을 했고 뭐 매춘업을 했고 뭐 이런 조선인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수치스러워하거나 뭐 가리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현실로서 거리를 두고 뭐 객관적인 평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떤 사회적인 토대가 마련됐을 때
김은혜 아버지인 김광주 씨의 소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더 재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전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이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소설 썼다고 하는 거를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흥미로웠고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잘못 만난 시대를 앞서간 거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앞서간 거지. 그러니까 좀 약간 불운한 어떤 그러한 문학가로서는 좀 불우한 어떤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그 당시에 중국어에 엄청 능통해가지고 중국어로 책들도 쓰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을 쓰냐면 중국에서 그 1920년대 30년대가 중국 그 모던 영화의 또 피크잖아요. 전성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상하이에서 다른 중국 영화인들과 영화 이론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예를 들면 뭐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분장이나 화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내가 이런 책 썼다고 막 한국에 번역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책들이 그 중국의 고문서, 고서적 책장에 꽂혀 있다가 어떤 한국 영화인이 그걸 발견해요. 이런 책이 있었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썼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손녀가 영화 지금 한류 영화의 그런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굉장히 좀 미스테리어스 하면서도 궁금증을 네, 아니 저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당시 그 상하이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회주의라든지 뭐 아나키즘 뭐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이런 조선인들이 가서 활동을 했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뭐 더 유명하게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홍카오 공원에서 얘기를 나눴지만 폭탄을 던진 걸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역사 담당 선생님이 윤봉길 의사의 손녀였어요. 네, 뭐 요즘 뭐 정치 활동하시는 그분 말고 그분 말고 손녀가 또 계신데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 윤봉길 의사가 그 폭탄 던지고 뭐 이렇게 의거를 한 거는 맞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농촌 운동가로서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셨다. 그래서 농민 독본 뭐 이런 책 같은 책들을 이렇게 저도 좀 보면은 그 책 내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사실 해방 후에 조선 이제 지식인들이 고민했던 게 해방 후에 우리가 어떤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 농촌 사회였기 때문에 해방 후에 농촌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는 농촌 공동체가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 왜냐하면 일제 시대 때는 지주와 소장농 사이의 관계가 훨씬 더 불평등하게 고착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장농 혹은 농민 그 계층의 이 불만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어떻게 조금 더 이상적인 사회로 나갈 것인가. 이것이 뭐 우파이든 좌파이든 공통된 고민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방 후에 남한이든 북한이든 토지 개혁이라든지 농지 개혁을 통해서 그런 토지 재분배의 그런 노력들을 했던 건데 이 농민 독본을 보면은 그 윤봉길 선생이 이제 설명하는 해방 후에 이상적인 사회 우리가 원하는 농촌 공동체의 모습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함께 일해서 연말 이제 그 추수를 한 다음에 함께 나누자.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공동 분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에서도 거의 이제 집단 농장 체제의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인민공사. 거죠. 그죠? 그렇다고 윤봉길 의사가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이상적인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상하이에 이제 체류하거나 활동을 했던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떤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뭐 동양의 어떤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어떤 분노와 어떤 동정심,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1925년, 1927년 이렇게 들어서면서 한편으로는 상하이 뭐 이제 총파업에 노동자 계층과 함께 연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개석이 국민당 정부를 수입해서 상하이가 조금 더
민족주의적인 중국 근대 정부가 형성된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조선인 지식인들이 일종의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그렇죠. 장개석과의 연대, 연대. 예, 혹은 반서양 제국주의에 맞서는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는 동양의 연대 이런 것들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가 되면 그런 동양의 연대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보면은 또 어떤 그런 부류의 지식인들은 일본을 통한 근대화, 예, 뭐 자치 이런 식의 우파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도 그렇죠. 하고, 중국을 배제하고 일본에 따삭 붙어가지고 네, 더 이상 중국은 어떤 근대화의 모델 내지는 그러니까 장개석 정부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발전 모델에서는 살짝 비껴지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주요섭이라는 소설가의 형이 주요한이라고 그렇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유명하죠. 시도 쓰고 그럼. 불놀이라는 그죠, 시도 그죠. 쓰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안창호와 함께 흥사단 뭐 이제 활동도 하고. 하시면서 뭐 임시정부라든지 그런 독립운동을 위해서 1920년대까지는 활동을 하면서 또 동생과 함께 어느 정도는 뭐 사회주의 혹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관심도 가졌다가 193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일본을 통한 어떤 동양의 질서 거기에 조선이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면서 친일파로 친일로 우리가 많이 넘어가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진주만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화하고 찬양하고 또 이제 나중에는 뭐 학도병이라든지 조선 뭐 징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예, 굉장히 지지를 하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친일파로 분류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1920년대에서 30년대 넘어가면서 상하이뿐만 아니라. 근데 상하이가 그러한 분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서 작용을 했다. 변곡점으로서의 공간으로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인물을 평가할 때 뭐 김광주 얘기를 하면서 뭐 또 주요한 얘기도 하면서 했지만 한 인물의 어떤 여정, 인생을 평가할 때 그 한 부분만 봐서 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연대를 꿈꿨던 젊은 학생이었다가 나중에 뭐 반공으로 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친일로 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회주의로 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그 인생 역정이 있는데 그런 역정을 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해야 우리가 좀 약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동의하는 게 우리가 과거 특히 일제시대 혹은 뭐 우리 근대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의 뭐 선조죠. 우리의 선조가 되는 역사적 인물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하나의 인물이 완결된 내러티브 태어나서부터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되고 정치적 활동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완결된 내러티브로서 뭐 항일투쟁이면 항일투쟁, 뭐 친일파면 친일파,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하나의 그 인간이 뭔가 완결된 혹은 고정된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사실 뭐 조선의 지식인들이 상하이에서 활동을 했다 했을 때 그분들이 활동했던 나이 연령대가 20대 그렇죠. 혹은 뭐 많아봤자 30대 그렇죠.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뭐 동시대를 봤을 때 20대 청년들이면 지금 막 결혼해가지고 뭐 신혼집 장만하고 취업 어떻게 하나 그렇죠. 약간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그 20대 그 청년들을 굉장히 하나의 완결된 역사적 인물로서 인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재단을 하려는 경향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당시에는 훨씬 더 뭐 성숙을 하기도 하고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성장 과정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겪게 되는 굉장히 다양하고 입체적인 모습들 그 과정에서 각 시기마다 존재했던 그들의 성취와 어떤 고민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현실에 더 가까운 그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뭐 상하이라든지 상하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조선인들이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들이 글로 남긴 것이나 네. 뭐 이런 자료를 통해서만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엘리트, 지식인, 그렇죠? 그렇죠. 혹은 살아남은 정치인, 그렇죠.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그러니까 텍스트나 어떤 그들의 뭐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 배제되는 거죠. 그런 글로서만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뭔가 회색지대에 존재했다든지 혹은 노동자들의 하층민의 계급에 존재했다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거나 역사에서 삭제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엘리트 중심의 혹은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부류의 그런 집단의 기록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김광주의 소설 같은 경우 받아들일 수 케이스들이 어려운 거죠. 누락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하이라는 공간, 도시 공간에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체류하고 경험을 했던 조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상하이라는 공간이 근대화 또 자본주의가 극도로 압축적으로 발전하면서 또다시 동시에 존재했던 노동계급의 착취, 그다음에 하층민들의 그런 열악한 그 생활 환경,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다양한 이중성의 모습, 그렇죠. 그런 모순, 사회적 모순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그 상하이는 사실은 뭐 우리가 오늘 뭐 다루기는 했지만 뭐 얘기할 게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다음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얘기를 할 만할 뭐 얘기를 더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 나가면서 상하이에 대한 얘기는 조금씩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굉장히 좀 큰 주제들, 그죠? 어떻게 상하이라고 하는 공간이 성립됐고, 그 다음에 상하이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략적이고 굉장히 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좀 이제 우리가 이 채널을 계속해 나가면서 좀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저희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의 큰 틀 중에 하나가 상하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근대화 혹은 뭐 일제 시대를 통한 근대화를 뭔가 비판적으로 본다든지 또 재평가한다든지 이럴 때 근대화하면은 우리가 어떤 산업의 발달 그리고 근대 교육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의 근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일제 시대 때 근대화 긍정적인 영향이었냐 그쵸? 아니면 뭐 노동 착취의 식민지 수탈의 역사였냐 이런 걸로 이제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 상하이 케이스를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은 근대화가 가지고 있었던 양면적 모습 그렇죠.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그 다음에 어떤 타락 그 다음에 인간성의 상실 뭐 이런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양면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상하이라는 케이스를 통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역사 컨텐츠를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에 상하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저에게도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큰 주제죠. 네네. 상하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있고 그 공간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분상도 있고 계속해서 상하이는 불쑥불쑥 한 번씩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는 이런 상하이라든지 어떤 동아시아의 근대성에 대한 문제들을 결국에는 근대 한국의 역사로 투영시키고 적용시켜서 이제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방송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두서가 없고 좀 헤비한 컨텐츠도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앞으로 더 다가가기 쉽게 풀어낼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날씨 더운데 몸 건강하시고 네, 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